대한민국 보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더 보수죠. 오늘도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또 변호사 박지훈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병지 선수가 늘 함께 했었는데 네. 예, 안 나온답니다. 공중파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대요. 네. 공중으로 가버렸네. 네, 너무 멀어서 오기가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다. 아니, 여기서 상계동보다 먼 곳이 있단 말입니까? 그쯤 사는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그쯤 살아요. 딱 그쯤 사는 것 같아요. 이해해줘야죠. 뭐. 예.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딱 축구 얘기하기 딱 좋은 시점인데 또 빠졌네. 그러네.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분이 오십니다. 누굽니까? 비밀입니다. 궁금하네. 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한때. 예. 지금은. 지금 별로 안 유명한 궁금합니다. 같이 합니까? 더 보수지를? 네, 같이 합니다. 누구지? 예. 아, 궁금합니다. 예. 개그맨입니다. 기대해도 됩니까? 예, 개그맨? 기대됩니다. 예. 자, 사회 경제적 위기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데는 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의회와 정당의 협치를 보며 민주주의의 성수에 경탄한다. 북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의회를 추켜 세우며 한 말인데 솔직히 우리 국회는 정쟁의 장 같습니다. 반대죠? 예. 정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 그러니까 난무하지 않느냐. 뭐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도 야당일 때는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경제실정청문회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만일 민주당이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때 그걸 요구했으면 받아줬겠느냐 당시 여당이. 당연히 안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입장이 바뀌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위치가 바뀌면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나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조선시대 우리 붕당 뭐 이런 얘기. 당파 싸움? 당파 싸움.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봐도 당연히 되나요? 그렇다 보고 그런데 네. 우리 정권에서는 항상 연정이라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혼자 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여럿이 하는 함께. 프로젝트가 권장되었던 것이 강한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일제고사로 대비되는 예, 경쟁. 개인이 열심히 하면은 개인이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형태 그런 게 강조됐기 때문에 좀 개인주의적인 어떤 정치 문화도 발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그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연정 체제를 좀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기대할 뿐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네. 그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토론 수업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평등 교육 예전처럼 일제고사만 일일로 세우고 이런 건 아니니까 좀 네. 바뀔까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전 바뀐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혼자 가면 멀리 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것을 이제 좀 체득하게 되면은 그게 예.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학생에 대한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실 인권이나 이런 것들도 어릴 때부터 교육받지 않으면은 나중에 돼서도 그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협업의 때부터. 가치라는 거 예. 그리고 상대편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적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위너 테이크스 올 예.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때문에라도 좀 그런 경쟁 문화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정치인 우리 최준석 최고위원도 이준석 최고. 최준석 최고위원 이준석이 어떻게 최준석으로 죄송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네. 뭐 저는 이제 봤을 때 날카롭게 공격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한 번도 수긍하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또. 저랑 하태경 의원이랑 요즘 그래서 참 스타일 변화가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공격수 역할만 하다가 저희가 또 어쩌다 안철수계랑 연합해서 또 이제 또 정치를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또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정치를 하다 보면 네. 또 토론도 하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진영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색깔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요 정치하다가요 꼭 이기고 싶은 상대가 있어요 보면은 저 사람은 내가 요즘 용납- 누굽니까? 요즘은? 예? 요즘 누구? 저는 한동안은 제가 전혀 나이도 다르고 급수도 다르고 하지만은 방송에서 박지원 대표 만나면 그렇게 꼭 말로서 어떻게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목표는 좀 잦아들고, 저분은 어차피 저랑 세대가 다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달리하고, 요즘은 그냥 TV 토론 나가면 그냥 저도 유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가 협업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박지훈 변호사는 뭐 직업의 특성도 그렇고 안 돼요, 잘. 사법고시 합격할 때도 뭐 무조건 남들을 제치고 내가 1등 해야 된다. 이 생각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재판할 때도 그렇고 남의 말을 듣는 척만 하지 절대 안 듣고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재판하러 가면 원고 표가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공중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판사가
그것을 취합해서 판결을 내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가들이 또 율사들이 많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어쩌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공중에다가 자기 논리를 펴는 어떤 계기가 예. 의회 정치가 아닌가 싶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말한 것처럼 사법시험 했던 사람 더 합니다. 어쩌면. 토론 같은 거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까시는 거죠? 아니요. 뭐 나경원 다 사법시험에 많은데요. 뭐. 그 황교안 나경원 비판하는 거네. 아니라니까요. 또 딱 예를 두 사람만 듭니까? 민주당 쪽에 없나 지금? 아, 대통령 기억도 안 나는데? 대통령들 사법고 출신이네요. 아유, 많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참 나쁜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나자고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국회 공전의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는 것 같은데 국회 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야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지금 강기정 수석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일부러 지금 좀 반기 들면서 이런 표현한 것 같거든요. 참 나쁜 청와대 이런 말 굳이 또 정무수석이 만나자 한 적 없다.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저는 청와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당을 이제 집권하게 되면 이중대로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도 지금 뭐 여야 간의 교착 상태를 풀어줄 수 있는 통큰 제안을 던질 수 있는 힘은 청와대한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게 아쉬운 점은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한테 전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있다고 보는 사람은 사실 드물거든요. 여의도 정가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5당 대표 플러스 대통령 그 협의라든지 네. 아니면 그 외 패스트트랙 전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무수석이 원래 대행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무수석이 상당히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꼬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 순방 돌아오시면은 좀 뭐 해결의 실타래가 이제 풀리는 그런 통큰 제안이 있지 않을까 예, 기대해 봅니다. 예.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나자고 전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 대표를 막 흔들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도. 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문재인 대표 그전에는 후보였죠. 네. 문재인 후보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적 없다. 꼭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전화 한 통화 자기가 전화. 아니 내가 정치인들 물어보고 싶어. 예. 전화 밥 본인이 하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국민을 위한다면.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 의회 제 성격과 다르게 의회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어디 가도 밥을 얻어먹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중견 정치인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 전화를 해서 누가 일정을 잡고 누가 식당을 잡고 누가 돈을 냈다가 그게 중요하다. 자존심 싸움이 됩니다. 저는 근데 그쪽으로는 자존심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주 편하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형식이 실질을 가로막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아쉬워요.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아 그래 밥 먹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렇게 뭐 할지 궁금하면 전화 한번 해가지고 뭐 합니까 정무수석님? 그럼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금 보세요. 5명이 만나냐 3명 만나느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최고위원 하는 거 사실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형식이 중요되는 게 좀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와중에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의 요구가 또 하나 늘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살짝 얘기했습니다. 기재위 중심으로 청와대 경제부총리 등 불러가지고 경제 실정 청문회하자.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인데, 뭐 민주당은 당연히 수용 불가하겠죠. 네. 안 되죠. 이거 하고 또 이거 해가 잘못되면 못 잘라고요.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좀 안 하자는 건데 핑계를 하나 더 삼는 것 같아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맞아요? 최고위원님? 저는 지난번에 이제 조국 수석의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임종석 실장 출석 등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걸었던 도전장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겼다 판정성했다는 그렇죠. 그렇게 보는 시세가 많았죠. 예. 그런 것처럼 이번에 경제에 관한 부분도 청와대가 만약 자신감이 있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통계가 좀 애매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실물 경제에 있어서 청와대 자신감이 없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다만 이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이걸 받을 수 있다고요? 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진짜 추경이 급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적이라면은 사실 경제가 어렵다는 걸 먼저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나쁜 제안은 아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형식 자체가 그런데 과연 실정인데 경제 실정 청문회면 뭐 잘해봤자 뭐 못하는 건데 아니 뭐 진짜 그 이름을 받겠습니까 하면은 경제 현황에 대한 뭐 대정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하든가. 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
이 정도는 받을 수도 있다. 저는 못 받으라는 아니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보면. 예. 아까 제가 김종민 의원 연결해서 통화했는데 김종민 의원 말은 이렇게 뭐 경제 청문회 경제 실정 청문회 하지 말고 관련 부처가 기재위니까 기재위 그러니까 소집하면 예전 운영이 소집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실제보다 중요한 건 형식이라고. 예. 아니 그게 진짜 경제 따지고 싶으면 기재위를 소집해가지고 기재위를 통해서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 실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TV로 생중계되고 이러면 그렇죠. 이름이 잘 보세요. 실정이니까.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원장의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거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 네. 그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해운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해운 의원은 당연히 국회를 열어서 정보위원회에서 하자. 이걸 따지자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된다 이거를 예. 뭐 어쨌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그걸 해명하기 위한 총체적 무슨 정치적 어떤 이벤트를 벌이자고 이제 하다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 안 되고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기한 거잖아요. 이제 보면 이제 지금 사실 와서 이해운 위원장이 했을 때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오히려 낫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서훈 양정철 의혹이라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 큰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형식을 따지다가 지금 실리는 전혀 못 챙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꾸 형식에 멀매여가지고 실리를 버리는 상황이 과연 보수 정당에게 유리한 국면인가, 야당의 주축이 보수 정당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자유한국당도 이 내부에서 자성론이 좀 나올 것이다. 최근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내부에서 네.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황교안 대표가 밖에 나가서 본인의 그 대중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프로그램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 여당을 날카롭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하는 기회들은 국회를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살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런 방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관련해서 여의도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무적 감각이 조금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이해운 의원 뭐 그렇죠. 이런 문제도 받았어야죠.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고 아니면 제가 좀 예, 부과하면 하세요. 예. 혹시나 너무 빨리 더 높은 꿈을 둘 다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다음에 처음 보여줬던 리더십은 전시의 리더십.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리더십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다음 평시의 리더십이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장외투쟁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 박근혜라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다 갖췄기 때문에 어쨌든 위력적인 야당 대표가 됐던 됐고. 거거든요. 선거 때는 선거 여왕이고 평시에는 투쟁을 이끌 때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삼국지를 봐도 보면 제갈량 군사를 끌고 나가도 잘하고 내정도 잘하고 이거잖아요. 보면 다 잘하죠. 근데 예.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바로 내부에서 맹공이 들어오는 거죠. 보면은 물론 예전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더 큰 비판 받았겠지만은 황교안 대표는 적어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카리스마적인 당 장악력보다는 훨씬 못한 게 보여지고 있다. 평시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뭐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요. 공무원 출신이니까 정부적 미스를 할 수도 있다 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벌써 사선 아닙니까? 그렇죠. 정무 감각이 이제 있어야가 아니고 뛰어나야죠. 뛰어나야죠. 사서이면. 우리가 영선 입장에서 어때요? 영선. 낙선. 근데 저는 나경원 대표가 정무적 감각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나경원 대표가 어쨌든 투쟁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정무적 감각이 보여준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좀 본인도 내상을 입긴 했지만은 그런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본인의 이미지를 투사로 설정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수단 중에 하나였거든요. 밀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역시 나경원 대표도 투사적 이미지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 나경원 대표가 협상 잘하는 약간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또 잃어버린 게 아닌가.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잘 보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정도까지만 해도 예. 사람들이 뭔가 말이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서로 밥을 먹었다는 얘기도 안 들리고 뭐 사준다는 얘기도 안 들리고 이러니까 그냥 구호에 그쳤다는 느낌이 호프는 들고. 뭐 한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나 결과가 없었잖아요. 아무런 결과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대표도 약간 교착 지점이고 계속 그러니까 청와대에다 뭐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아까 이준석 씨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장제원 의원도 불만을 이제 드러냈는데 일단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이라고 대표되는 인물들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 또 홍문정 의원 네. 공개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시했잖아요. 홍문정 의원 나간다는 얘기도 했고요. 예. 김진태 의원도 와우 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거는 뭐 이제 공천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니까 뭐 그랬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장제원 의원까지 이렇게 한다면은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조금 부글부글 끓는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더 많이. 저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두 궤가 달라요.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그 당을 나갈 생각은 별로 없고 그렇죠. 당이 예.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장제원 예. 말씀하시는 건데 예. 홍문정 의원은 궤가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요.
진짜 본인이 내년 선거에서 본인이 공천받고 또 다른 주도권을 잡는 측면에서는 2008년도 그때 친박연대가 자꾸 새록새록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대선 가겠다는 것이고 그럼 대중정치에 가까운 곳을 해야 되는데 인적 청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친박계의 중견급 의원들만큼 그 국민적 여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곳들이 없거든요, 당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타겟팅 될 거라 보는데 저는 이번에 홍문종 의원이 정치적, 아까 정무적 감각은 굉장히 뛰어났다 보는 게 요거 한 가지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려면은 선거법 통과시키려면은 150석이 필요해요. 네. 근데 15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128, 정의당 6 해서 134예요. 그럼 16을 어디서 끌고 올까에 대해서 원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친여 성향 무소속 뭐 이용호, 손금주 이런 분들하고 거기다 민평당 14개를 갖고 오면 우선 딱 맞죠. 150이 딱 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또 다른 시나리오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정작 표결 들어가면은 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에서 얘기한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히려 대한애국당의 희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캐스팅보트도 안 수밖에 걸렸나 있어요. 아닙니까? 제가 시뮬레이션을 봤는데 말도 안 된다. 그 친박 신당이 예. 대구 경북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득표율이 한 20% 30% 나오잖아요. 예. 그럼 5석 나와요.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7에서 10%만 얻으면은 또 해가지고 10석 넘게 만들어요, 전체적으로.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굳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시나리오화에서 만약에 홍문종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 10명 이상 탈당할 수 있다. 진짜 아. 공천을 못 받아서든지 아니 못 받을 걸 예상했든지 10명 이상 탈당하게 되면은 그거 간다는 거죠? 패스트트랙에 가장 우군이 될 수 있는 곳이 대한애국당이다 또는 친박신당이다. 그런데 이게 비례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의미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에 있어서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지금 그 홍문종 의원이 말하는 그 이야기가 협박 중에서는 꽤 몇 차원 접은 그런 저는 협박이다. 자포자기로 한 걸로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고도에 좀 계산이 있다. 이 말씀이네, 최고위원 말씀. 제 몇 안 되는 정치권에 있는 하버드 선배입니다. 근데 약간 봅시다, 잠깐 그래요. 친박연대 얘기했는데 뭐 애국당 그렇다 치고 네. 2008년 친박연대와 2020년 친박신당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아젠다가 명징한 정당들이 비례 선거에서는 유명한 게 뭐냐면 이번에 유럽 의회 선거 보면 녹색당이랑 극우당들이 잘 됐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제 과거의 친박신당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라는 메시지가 먹였기 때문에 친박은 된 것이고 지금 뭐냐면요. 조원진, 홍문종 이런 분들 가가지고 우리가 돼야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한마디로 그냥 끝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명징한 곳이 사실 비례선거에서는 편해요. 그래서 잘 보면 선거 때 보면은 기독자유당 이런 것도 녹색당도 보면은 어느 정도 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팬덤을 갖고 있는 게 태극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땐 지역권은 포기하는 거고 비례만 가겠다는 거잖아요. 비례 전문 정당 같은 게 나오죠. 예.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친박연대가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사실 지역구는 대구 같은 일부 특성 있는 지역에서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로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때 지역구 포기하고 비례로만 갔을 때 과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정하는 세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근데 요건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 되면은 많은 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비례는 정의당, 지역구는 민주당이라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국회에 안장한 법은 뭐냐면은 특정 정당이 30석 이상, 30% 이상 그 의석을 확보한 권역에서는 비례를 못 주게 돼 있어요. 네. 그 석패율이나 이런 걸로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보진의 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역구는 민주당에 던지고 정의당에 비례를 줘야 되는 게 맞는 전략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보수 쪽 유권자 중에서도 친박 성향이 좀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요? 큰 집의 지역구는 몰아주고 그 다음에 내 성향상 내가 실현하고 싶은 정책 목표 하나를 위해서 비례를 던진다고 했을 때 그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는 메시지로 귀결되게 되는 사람들은 그걸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적 투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민주당하고 청와대를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전략적 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지역구에 한해서 아마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똑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 특정 권역에 30% 이상의 의석을 얻게 되면은 비례 정당 정부표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지금 제도를 국민들이 잘 안 들여보셔서 그런데 심상정 의원도 그랬잖아요. 복잡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데 저는 다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실제로 구사가 가능합니다. 글쎄, 이거는 뭐 시뮬레이션은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보진영에 투표한 사람이 정말 그 지역구와 비례를 정의당과 민주당.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지금 같으면 견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쪽은 민주당 쪽으로, 정의당 쪽은 정의당 쪽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근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20대 총선을 보면은 수도권에서 많은 지역구에서 실제 국민의당 지역구 투표 많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됐냐면은 그래 그 박근혜 정부를 견제해야 되니까 지역구에서는 최대한 민주당 후보만 주고 대신 혹시 모르니까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비례는 저기다 주고 그게 발현돼서 그러니까 26% 받았거든요. 예, 지난번에는 그런 게 이제 했었고 뭐 19대 18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법이 많이 바뀌게 되면 네.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거란 말이죠, 또. 근데 지금 선거법 바뀌면은 그 패스트트랙 안대로 바뀌면은 그거 하기 더 좋아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가지고 반문 투표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에 지역구는 주고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면 좋겠다 이렇게 던지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회 등원 문제가 지금 가장 첨예한데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갑니까 맙니까? 사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최근 뭐랄까요? 그 반지의 무게를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 까맣던 얼굴이 더 까매졌습니다, 지금. 예. 지금 되게 잠도 못 자는 게 눈에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이번 주말 뭐 다음 주말 얘기가 있던데 그때까지 자유한국당이 결심을 안 하면은 자유한국당 빼고 한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빼고 맞아요? 쏜다. 그것까지 언급을 한 건 사실인데 예. 저는 근데 그걸 실제로 실행하기까지는 또 다른 문제를 보고 자유한국당이 빨리 좀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민소환제 또 화두가 됐어요? 이 부분은 저는 헌법을 좀 공부했던 또 예. 공부하고 있는 뭐 변호사 입장에서 예.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예. 이게 국민소환이라는 게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잖아요. 가능해요. 예. 그게 왜 가능하냐면 지역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지역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상 국민의 대표지 지역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환할 게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비례대표는 더더욱 좀 힘들고. 그렇네요. 지역구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어떻게 소환할 것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헌법학자들은 좀 많은 수가 국민소환이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똑같은 문제. 이게 왜 국민소환제를 필요로 하냐면은 국회의원을 뽑아놨더니만은 일을 제대로 하나도 안 못하고 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데 4년 임기 너무 길다거든요. 파면시켜보고 싶다. 못 기다리겠다는데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 예전에 미국 처음에 생기고 나가지고 하원 의원 규칙을 정할 때 미국 하원은 그런 이유 때문에 불일치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2년마다 선거를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실질적으로 파면을 하게 되면 이 절차가 빨라도 한 7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도 국회의원 임기 단축 같은 걸 고려할 수도 있다. 2년? 예, 2년으로 국민 단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미국 하원이 똑같은 문제에서 그들은 임기 단축으로 해결했어요. 아예 차라리 2년마다 이게 다시 뽑는 걸로. 네, 국민 소환제 문제가 뭐냐면은 임기 시작하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못 하게 돼 있고 그렇죠. 마지막에 6개월 1년 또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봤듯이 오히려 이런 거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두려워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다만 2년마다 뽑는다 그러면은 훨씬 두려워하겠죠. 그게 미국에서 있었던 논쟁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뭐 두 분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국민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렇죠. 지자체 장도 국민 소환이 있는데 국회의원만 없는 거는 뭐 무소불위 아니냐, 견제할 수단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현행범이 아니고는 형사초추가 불가능하니까 예. 이제 탄핵 제도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 헌법상 체계상. 여기 방탄국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국회는 그래도 방탄국회는 아니라면 잡혀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상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이게 그 법을 발의한 의원도 몇 명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근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근데 거지. 들여다 잘못됐다는 보면 거아닙니까?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하는 내 지역구가 아닌 곳에 있는 국회의원도 한 숫자로 보면 15,000명에서 2만 명 모으면은 이제 소위 이 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말대로라면은 태극기 부대가 작정하고 모든 국회의원 직무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에 허점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예. 극복을 해야죠. 예, 한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매주 화요일 날 박지훈, 이준석, 김병지 함께 하다가 지금은 두 분만 하는데 오늘은 목요일이고 네.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날 박지훈, 이준석 아까 제가 개그맨 했지 않습니까? 네. 한때 잘 나가던 수렵네? 수다맨 강성범 씨가 그런가요? 예, 이야, 좋네요.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도 되겠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